시멘트에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 운송 분야의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됐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수용 의사를 보였고 화물연대 집행부는 잠시 전부터 긴급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내 친문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의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한 장관이 계엄사령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불러온 첼리스트가 취재진과 만나 남녀 사이 다툼이었다며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가상화폐 위믹스가 업비트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결국 퇴출됐습니다. 위믹스 가격은 물론이고 발행사인 위메이드 주가도 폭락했습니다. 수입산 염소고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5년 동안 3배 폭리를 챙긴 업자들이 붙잡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축구대표팀과 만나 주장 손흥민의 완장을 받아차고 국민에게는 여러분이 우승팀이라며 격려했습니다. 벤투 감독 후임에는 국내파 감독도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20만 원이 넘는 한정판 케이크가 인기입니다. 만 원이 안 되는 가성비 케이크도 등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된 뒤 세 번째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화물연대가 한치 양보 없는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왔고 오늘도 외형상으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정부는 추가 업무 개시 명령으로 압박의 강도를 더했고 민주노총은 2차 총파업 선언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선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정부 여당안을 수용하면서 화물연대 입지가 크게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화물연대 파업 타결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중요한 고비에 달하는 듯합니다. 오늘 뉴스9은 이 미묘한 변화의 움직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수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탁송 차질을 빚고 있는 충남 당진의 한 철강 물류회사 앞. 정부 합동조사팀이 운송 거부자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문자 메시지와 또 우편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송달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지 4시간여 만에 바로 집행에 나선 겁니다. 곧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전당 산업으로 확대되어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대상자는 철강 6,000명, 석유화학 4,500명 등 총 10,000명이 넘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받으면 다음 날 24시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미 철강 출하량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등 철강과 석유화학에서 2조 6천억 원가량 출하 차질이 빚어졌다는 게 정부의 분석입니다. 파업이 보름째를 맞으면서 집회 참가자가 절반으로 주는 등 파업 동력은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요구하던 민주당도 정부 여당이 주장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노정 갈등이 극에 달하며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어 온 가운데 이 같은 야당의 입장 변화로 화물연대 파업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는 화물연대가 복귀해야 안전운임제도 논의할 수 있다며 선복귀 후 대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화물연대 파업이 새 국면을 맞으면서 오늘 저녁 화물연대가 긴급 중앙집행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파업 중단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점검하겠습니다. 자, 김다로 기자, 이 회의는 왜 소집이 된 거죠? 네, 회의에서는 15일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 중단 여부를 논의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물연대 중앙집행위원회는 당초 오늘 저녁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수용을 발표하면서 화물연대는 회의 시간을 앞당기고 장소도 급히 대전으로 변경했습니다. 회의는 오후 6시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에서 시작됐습니다. 회의가 언제 끝날지는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화물연대 본부 임원과 16개 지역본부 본부장 등이 참석합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긴급회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에서 화물연대 지도부가 모이는 만큼 회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측에서는 회의가 끝나고 난 뒤 회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이라는 정부 여당안을 수용하고 파업을 중단할지 아니면 빈손 파업이라는 비난을 의식해 강경 투쟁을 이어갈지 이번 회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예, 정치권은 극한 대치 중이지만 이 문제만큼은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이 정부 여당 쪽으로 한 발 다가서면서 여야의 물밑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논의의 핵심은 지금 시행 중인 안전운임제를 얼마나 더 연장할 것인지 그리고 품목은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어떻게 다른지 협상 전망은 또 어떤지 권은영 기자가 상세히 전하겠습니다. 정치권의 논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서 출발했습니다.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 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습니다. 화물연대가 즉시 파업을 중단하고 국민들께 사과해야만 3년 연장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민주당은 일단 내일 국토위 소위에서 3년 연장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권에서는 3년 연장은 정부가 이미 협상안으로 제시했던 만큼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일각에선 나옵니다. 그중 하나로 안전운임제를 일단 1년만 연장한 뒤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만 야당이 요구한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협상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화물연대의 파업이 이어질 경우 안전운임제가 소멸되는 연말까지 치열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야당이 3년 연장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퇴로를 찾기가 어려워질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화물연대에 이어서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전장현, 즉 전국장애인연대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대해서도 정부가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호 차원의 시위로만 보기에는 시민들의 불편이 너무 크고 불법성도 있다고 판단한 거죠.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다음 주부터 전장년이 시위를 벌이는 지하철역은 무정차 통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홍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출근길 지하철을 고의로 멈춰 세우는 전장현의 탑승 시위는 1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왜 장애인이 여기에 바퀴를 빠져나가는 거야? 그동안 멈춰 세운 지하철만 76회, 하루에 4시간 반 가까이 지하철이 지연되면서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너무 불편하다고 당신들 심정 모르는 거 아닌데. 대통령실은 전장현 시위도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습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에 적용한 것처럼 시민을 볼모로 한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국익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겁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전장현이 요구한 1조 2천억 원 예산 증액이 국회 상임위에서 8,400억 원 증액으로 일부 반영됐는데 전장현은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시위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회의 끝에 시위가 진행되는 지하철 역사 무정차 통과를 결정하고 경찰과 협의해 후속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무정차 통과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찾을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 국정과제를 대국민에 설명하는 회의를 생중계로 진행합니다. 불법과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기초로 노동개혁 등 윤석열표 국정과제를 더 힘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공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해임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결국 민주당으로선 다시 탄핵안을 꺼내들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연말 정치권의 시계는 여기서 멈춰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내년 예산안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한송훈 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 이름으로 제출된 이상민 장관 회의만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께서는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해임 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안에 표결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 표결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내년 예산안 감액 규모를 놓고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가 의장 주재로 만났지만 감액 규모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다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감액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감액 대상 그다음에 이런 점에 관해서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어서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증액이 포함되지 않은 자체 감액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합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예산과 민생을 볼모로 이 장관 회의만을 밀어붙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예산안을 볼모로 민생을 볼모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하고 정쟁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회의만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연말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사실 한 장관의 정치적 무게는 야당이 만들어주는 거나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걸 알면서도 민주당은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로 궁지에 몰린 김의겸 의원은 한 장관을 계엄사령관에 빗댔고 친문 핵심 윤건영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한 장관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예상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보도에 정민진 기자입니다. 지난 국감 때 새벽 술자리 의혹을 주장했다가 거짓으로 드러나 조건부 유감을 표했던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오늘은 느닷없이 거짓 폭로의 책임을 검찰 탓으로 돌렸습니다. 평시라면 좀 더 차분하게 접근을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이 평시인가요? 대장동 수사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진 시점이어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폭로부터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계엄에 빗대 한동훈 법무장관을 저격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계엄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계엄군을 지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침묵하던 친문 인사들도 서해피격 사건의 최종 책임자인 문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 문제가 거론되자 한 장관 비난에 가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무인이죠. 화가 많이 나 계시던가요? 네,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그 양반 정치 다시 공부 다시 해야 돼요. 사법 시험만 봤지 정치 공부를 안 한 겁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라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충청권 한 중진 의원은 자칫 한 장관만 키워줄 수 있어 조심스럽다 했고 다른 재선 의원은 한 장관이 짜놓은 판에 끌려 들어가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당도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니 엉뚱한 사람을 공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느닷없이 수사 지휘권도 없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끌어들여 수사를 방해하고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변호사들과 새벽까지 술자리를 했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진원지였던 첼리스트를 저희 취재진이 처음으로 인터뷰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이 수사를 통해 허위 주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당사자가 직접 입을 연 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는 물론 이 주장 역시 다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전제하에 주장의 신빙성을 최대한 꼼꼼히 따져서 통화 내용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윤서하 기자입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지만 당일 술자리에 있었던 첼리스트 A씨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장관을 본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혀 오지 않았었고요. 저는 그래서 본 적이 없어요.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등 6명 정도 참석한 술자리가 있었던 건 맞지만 사실을 부풀려 남자친구에게 거짓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백 아가씨 뭐 그 얘기했던 뭐 윤도현 노래나 이런 거 그날 그냥 다른 사람이 신청해서 제가 연주한 것도 맞아요. 해당 술자리는 자정쯤 끝났고 자신은 친구들과 만나 새벽까지 놀았는데 새벽 3시까지 놀다가 간 거죠, 집에. 남자친구에게 늦은 귀가를 둘러대느라 얘기를 꾸몄다는 겁니다. 높으신 분들이 있고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잊지 못할 사정으로 내가 늦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면서 자기 거짓말로 피해본 분들께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제 거짓말로 인해서 어쨌든 다 피해를 본 거잖아요. 너무 미안하고. A씨는 경찰에 소환돼 2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이 의혹을 처음 공개했던 인터넷 매체 더 탐사는 어제 추가 방송을 통해 첼리스트 A씨를 지난주 토요일과 어제 2차례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더 탐사 측은 경찰의 위치 추적으로 당일 술자리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술자리를 했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주장해왔죠.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얻기 위해서 첼리스트를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 처음 만날 때는 가짜 신분을 밝히며 접근했고 그 과정에서 나눈 대화도 모두 녹음했다고 첼리스트는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부분만을 잘라서 편집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첼리스트 A씨는 더 탐사 기자가 부동산 업자라며 자신에게 접근해 취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일 남자친구 집에 둔 짐을 찾으러 갔는데 더 탐사 기자가 현장에 있더라는 겁니다. 부동산에서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이름도 김이라고 써놨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건이더라고요. 짐을 챙기는 동안 이것저것 물어봐 대답했는데 이를 무단으로 녹음해 나중에 방송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람 짐 옮기고 그게 무슨 뭐 좋은 일이라고 그 옆에서 사진을 찍고 거기서 녹취를 해요. 방송한 내용도 자기가 한 말의 앞뒤를 잘라 편집한 가짜 뉴스라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뭔가 위험해서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것처럼 다 짜집기하고 편집하고 앞뒤가 없어요. 더 탐사 측은 이에 대해 부동산 업자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이삿짐 옮기는데 남자친구의 참관인으로 참석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더 탐사는 이를 실시간 중계하며 첼리스트 A씨가 경찰에 청담동 술자리가 거짓이었다고 한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더 탐사 측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예, 청담동 의혹을 처음 제공한 이 첼리스트는 그동안 언론과의 접촉을 피해왔습니다. 사적인 전화 한 통화가 이렇게 큰 논란으로 번질 줄 몰랐을 것이고 겁도 났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첼리스트와 직접 통화를 한 윤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윤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윤 기자도 그동안 이 첼리스트와 접촉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벌써 한 달 반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입을 여는 이유는 뭐라고 하던가요? 네, 어제 더 탐사 측이 첼리스트 A씨가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한 게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 경찰 조사 외에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아 왔는데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된 데 이어 또다시 가짜뉴스가 재생산되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첼리스트 A씨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왜 이걸 끌고 가고 국민들은 이걸 보면서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 한 부분에서 인정하고 빨리 이제라도 정리하고 싶다. 또 사적인 남녀 간 싸움에 대통령과 법무장관까지 끌어들여 정치권 싸움으로 확전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예, 뭐 당사자도 많이 놀랐겠죠. 더 탐사 측에 대해서는 경찰이 이미 수사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법적 대응을 추가로 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당초엔 제보자인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만 개인적인 갈등 등으로 고소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탐사 측이 부동산 업자라고 신분을 속이고 자신에게 접근해 불법적으로 녹취를 하고 방송에서까지 공개한 것에 대해선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단 불법 취재했고요. 허위사실 유포했고 저는 그냥 그 진보 쪽 이 사람들을 농락하는
오히려 이용해 먹는다고 생각드는 거죠. 예, 이게 결정적으로 논란이 커진 이유는 김의겸 의원의 국회 발언 때문인데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일단은 본인이 한 거짓말로 인해서 이런 논란이 커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보수 대 진보의 힘겨루기까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창피하고 숨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서 자신에게 확인도 없이 해당 녹음 파일을 공개한 김 의원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물론 직설적으로 발언을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팩트체크 안 됐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는 정말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데인데. 그런데 김의겸 의원 측으로부터는 의혹을 제기하기 전후로 단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김의겸 의원이나 또 김의겸 의원 측에서 단 한 번도 연락받은 적이 없다. 그렇다면 혹시 다른 정치인들로부터 연락받은 건 있다고 하던가요? 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측에서 연락이 온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논란이 불거진 뒤 나흘 만에 보좌관으로부터 연락을 부탁드린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김 의원 보좌관 측에 문자를 보낸 이유를 물었더니 의혹이 어디까지 진실인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접촉한 것이고 연락을 시도했으나 A씨가 받지 않아 실제로 대화를 나눈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더 탐사 측이 A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니 김용민 의원이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연락이 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A씨가 법적 대응을 할 때 김 의원 측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김용민 의원이 왜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는지 이것도 잘 이해가 되진 않는데 첼리 씨도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있죠? 네, A씨는 현재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 신문인데요. 지난달 23일에 이어 경찰의 2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당일 행적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는데요. A씨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더 탐사 기자 등에 대해 소환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자, 뭐 지금까지 보면 누가 잘못했는지 대체적으로 다 큰 윤곽은 드러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문제를 떠나서라도 국민적 의혹이니까 하루빨리 해소가 돼야 되겠죠. 예, 윤수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에 한파가 덮쳤습니다. 위믹스가 업비트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결국 퇴출됐습니다. 위믹스 가격은 물론이고 발행사인 게임업체 위메이드 주가도 폭락했습니다. 회사를 믿고 돈을 맡겼던 투자자들 속은 타들어갑니다. 위메이드는 앞으로 CCBB를 계속 따지겠다는 계획인데 과연 승산이 있을지 정준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돈 버는 게임이란 기대감에 지난해 위믹스 1,200만 원어치를 매수한 오명근 씨. 하지만 1년 만에 하락률이 90%를 넘어 남은 건 100만 원뿐입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와서 현실은. 예? 지금 200원 지금 비썸 들어가 보니까 이제 종목도 없어졌어요. 유통량 계획이 실제와 달라 국내 거래소 4곳은 위믹스 거래를 오늘 오후 3시부터 중단했습니다. 최초 상장 이후 개당 28,000원대까지 치솟았던 위믹스는 2년 2개월 만에 결국 200원대에서 상장 폐지됐습니다. 월급 통장에 힘들여 모은 돈을 날린 직장인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몇천만 원 단위이긴 한데 크면 클 수 있는 금액이고. 위믹스를 발행한 위메이드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의 주가는 20% 넘게 급락했고 위메이드 플레이는 4% 이상 하락했습니다. 위메이드는 상패 2시간여 만에 또 다른 국내 거래소 지닥에 위믹스를 상장했지만 원화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한계로 꼽힙니다. 여기에 법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상장 폐지가 정당한지 다퉈보겠다는 계획이지만 반전을 이끌어낼진 미지수입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위메이드와 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김치 코인으로 불리며 국내 가상화폐의 대표 주자로 꼽혔던 위믹스가 휴지 조각이 되면서 다른 가상화폐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위믹스가 문제가 됐던 부분은 유통량이죠. 이 기준을 적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코인들이 위믹스 말고도 더 있는 건데요. 시장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마 했던 위믹스의 상장 폐지가 현실화되자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위믹스처럼 유통계획서와 실제 유통량이 다른 가상화폐가 많은데 같은 잣대라면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가 김치코인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해외 거래소들의 이상 코인이 작태되는 부분이 대한민국 코인이 제대로 된 건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는 있겠죠. 일각에선 성장 과도기 속에 벌어진 부작용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제도권으로 편입할 수 없다면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유가 증권시장처럼 거래소들도 상장과 상장 폐지 기준을 공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꼽힙니다. 거래소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상장 및 상장 폐지에 관련된 규정을 투자자들에게 사전적으로 뚜렷하게 제시할 필요성이 있죠. 테라 루나 사태에 이어 세계 3대 가상자산 거래소 FTX마저 파산 보호 신청에 나서는 등 가상자산의 불안한 모습이 계속되는 상황. 코인의 위기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고금리 속 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연이은 대형 악재로 가상화폐 미래가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어제 새벽 대구 인쇄공장에서 큰 불이 일었죠. 저녁에는 인천 인쇄공장에서 불이 나서 순식간에 불이 번지면서 건물 10채가 불탔습니다. 한 건물은 철근이 녹아내리면서 기울어질 정도였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건물 전체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덩어리까지 쏟아져 내리고 소방관들이 고층 사다리차로 연신 물을 뿌립니다. 검은 연기가 이렇게 하늘을 좀 덮을 정도였고, 그다음에 이렇게 불길이 위로 계속 쏟아져서. 어제 저녁 7시 16분쯤 인천의 한 인쇄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들이 밀집해 있다 보니 건물 10채로 불이 번졌습니다. 다닥다닥 붙은 건물들만 지금 다 피해를 입고 있는 거거든요. 소방당국이 출동 4시간 지나서야 불길을 잡을 정도로 화염이 강해 건물을 지탱하는 철근도 녹아내렸습니다. 완전히 불에 탄 건물은 균형까지 잃으며 이렇게 바로 옆 건물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게다가 공장 건물 외장재가 불에는 약하고 물 흡수가 어려운 샌드위치 패널이어서 빠르게 확산되는 불길을 막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외벽이 다 지금 샌드위치 패널이지 않습니까? 광범위하기 때문에. 소방당국과 지자체는 공장 내부 잔불 정리가 끝나는 대로 건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보신용으로 흑염소 드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이 수입산 염소고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서 3배 폭리를 챙긴 업자들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흑염소를 직접 키우는 것처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단속반이 냉동고에서 비닐봉지를 꺼냅니다. 냉동 염소고기가 가득합니다. 국산 흑염소로 건강식품인 흑염소 진액을 만드는 곳인데 알고 보니 호주산 수입 염소고기였습니다. 호주산이요. 호주산이요. 네. 호주산만 들어나요? 100ml짜리 흑염소 진액 30포를 국산으로 만드는 비용은 12만 원인데 수입산으로 만들면 단가가 4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A씨는 2017년부터 흑염소 진액 28톤, 8억 원어치를 국산으로 속여 팔았습니다. A씨가 5년 동안 판매한 흑염소 진액 28톤 가운데 21톤은 코로나 기간 동안 집중됐습니다. 이들은 면역력 강화를 위해 건강식품을 찾는 소비 심리를 악용했습니다. 외국산으로 표시했을 경우에 구매를 거의 안 한다고 봐야 되겠죠. A씨는 인터넷에 흑염소 사진을 올리며 직접 방목하는 것처럼 속이기도 했는데 지난 8월에 한 차례 단속된 뒤 유통 경로를 바꾸며 계속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수입산 염소고기와 한약재를 국산으로 속여 진액을 판 업자 9명을 적발해 A씨를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내일 수능 성적표 발표를 앞두고 교육부가 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학은 어려웠던 반면에 국어는 쉽게 출제돼서 결국 수학이 당락을 가를 전망입니다. 이과생이 문과로 상향 교차 지원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하는 당국자가 곤혹스러운 듯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고난도로 출제했던 문항들이 난도의 고난도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서 평이하게 결과가 나오면서 국어 과목에서 변별력을 주려고 출제한 문제가 생각보다 쉬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른 과목과 달리 수학만큼은 작년만큼 어려웠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 국어는 표준 점수 최고점이 작년보다 15점 떨어졌지만 수학은 2점만 떨어졌습니다. 시험이 쉬울수록 표준 점수 최고점은 크게 하락합니다. 문과생에 비해 수학에 강한 이과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점수를 받게 출제된 겁니다. 올해 수능 만점자 3명도 모두 이과생입니다. 상위권인 1등급 안에서도 국어보다 수학에서 차이가 크게 벌어져 이과생이 명문대 문과로 상향 교차 지원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정시 3장의 카드 중에서 1장 정도는 이과 학생들이 상향 지원으로서 문과에 교차 지원할 가능성이. 개인별 수능 성적표는 내일 오전 통지되고 이달 말부터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케이크 준비 많이들 하실 텐데요. 케이크도 양극화가 뚜렷했습니다. 한 호텔에서 내놓은 20만 원이 넘는 고가의 한정판 케이크가 인기라는데요. 10,000원이 안 되는 가성비 케이크도 등장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도넛으로 유명한 한 베이커리 업체. 지난달 말 크리스마스 케이크 사전 예약을 받았는데 1시간 30분 만에 전부 마감됐습니다. 예약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예약하려고 알아봤는데 이게 지점이 안 되는 지점이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난 뒤 첫 크리스마스인 만큼 모임이 늘면서 케이크 예약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호텔업계도 이런 수요를 감안해 한정판 케이크를 내놓고 있는데 10만 원대는 기본이고 일부 케이크 가격은 25만 원에 달합니다. 원재료 상승 등을 이유로 지난해보다 가격을 올렸습니다. 반면 고물가 시대에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들도 늘면서 한 업체가 내놓은 9,980원짜리 케이크는 전체 판매량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1, 2인용 미니 케이크 출시도 늘었습니다. 좀 가성비 있게 케이크가 잘 나와가지고 저렴하고 좋고 이쁜 케이크를 고를 것 같아요. 나를 위한 작은 사치와 알뜰 소비 사이에서 케이크 시장도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올 상반기만 해도 코로나의 구인난이 심각했었죠. 이 가게에서 알바생을 못 구해서 아우성이었는데요. 불과 몇 달 사이에 상황이 180도 바뀌어서 이젠 알바생이 일자리를 못 구한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이유인지 김충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업준비생 A씨는 최근 수차례 지원한 끝에 어렵사리 편의점 알바를 구했습니다. 구인 공고 자체가 적었던 데다 대부분 근로시간이 짧은 초단기 알바여서입니다. 솔직히 일자리를 구하기가 조금 어려웠었는데 하루에 2시간, 3시간이고 일주일에도 이틀, 3일 이렇게 짧게 일을 하는 게 많다 보니까. 한 알바 전문 포털이 알바 지원 수를 분석해보니 전년 대비 43%나 늘었습니다. 코로나 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39%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면 공고 수는 22% 줄었습니다. 넉 달 전과 정반대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알바를 그만뒀던 이들이 엔데믹 상황에 돌아온 것입니다. 해외여행 등이 가능해지며 지출은 늘었고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은 커졌습니다. 코로나 때 나오던 지원금이 줄어서란 응답도 있습니다. 배달 시장이 위축되며 배달원들이 알바 시장에 유입된 것도 원인입니다. 구직자는 늘었지만 일자리는 줄었습니다. 물가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일자리를 찾는 친구들은 많아지고 또 경기 침체에 의해서 사장님들은 또 고용하는 것들이 좀 부담스러운. 장사가 안 되니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장님들도 제가 아는 분들 보면은 알바 잘 안 쓰려고 하고 비싸서 상하차, 물류창고 이런 고되고 힘든 일들은 자리가 있는데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는 내년엔 알바 구직난이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신한울 원전 1호기가 착공 12년 만에 전력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밀려서 당초 계획보다 5년 늦게 가동에 들어간 거지만 당장 올겨울 전력 수급에는 숨통이 트일 걸로 보입니다. 박상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경북 울진 바닷가에 지어진 국내 27번째 원전인 신한울 1호기. 지난 2010년 착공 후 12년 만에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초 2017년 가동할 계획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등의 여파로 가동 시점이 5년 이상 미뤄졌습니다. 신한울 1호기는 한국형 원전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핵심 설비인 냉각제 펌프와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을 최초로 국산화한 겁니다. 향후 K원전 수출에도 매우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우리가 해외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노형입니다. 앞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해 수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도 신한울 1호기의 가동이 올겨울 전력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계 수명을 기존 40년에서 60년으로 늘린 신한울 1호기는 경북 지역 전력 소요량의 23%를 담당하는 전력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탈원전 정책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에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더 키워나가야 될 이 원전 산업이 지금 수년간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서 매우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건설이 재개된 신한울 3, 4호기 등 추가 원전 건설을 통해 현재 26%대인 원전 비중을 2030년 32%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노후 아파트 재건축의 마지막 대못으로 불렸던 안전진단 규제가 크게 완화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죠. 일단 재건축을 추진하던 단지들은 크게 반겼지만 부동산 시장이 너무 얼어붙어서 얼마나 녹일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현장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 건물 외벽은 금이 갔고 배관도 녹이 슬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건물 내구성이 튼튼해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대상에선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지은 지 30년이 된 이 아파트에서 안전진단의 벽을 넘은 단지는 14곳 중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구조 안정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 환경과 설비 노후도 비중을 각각 30%로 끌어올린다고 밝혔습니다. 건물이 튼튼해도 주차나 층간소음, 일조량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면 재건축이 가능한 겁니다. 또 조건부 재건축도 줄이고 2차 안전진단은 지자체가 요청할 때만 실시합니다.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재건축 자체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은 단지는 1,120곳. 주민들은 재건축 첫 삽을 뜰 거란 기대감에 부푼 모습입니다. 이번에 새로 바뀐 지표로 해서 다시 환산을 하면은 43.48점이 나와가지고 조건부가 아닌 즉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표. 다만 금리 인상에 따른 조합의 비용 부담이 커진 데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로 사업성이 줄어 재건축 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지는 미지수란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전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일명 문재인 케어도 수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며 초음파나 MRI 같은 고가의 검사비도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늘렸었는데 그 결과 건보 재정이 크게 악화돼 내년에는 적자로 전환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불필요한 초음파나 MRI 검사에 건강보험 지원을 하지 않고 검사 횟수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살 A씨는 지난해 병원에 가서 뇌조영제, 뇌혈관, 특수검사 등 3종류의 MRI를 동시에 찍었습니다. MRI 검사의 건보 재정에서 72만 원이 지원됐지만 A씨는 단순 두통이었습니다. 미용과 성형을 뺀 모든 의료비에 건보를 지원하겠다는 문재인 케어가 2017년 시행된 이후 MRI와 초음파 검사 남용 사례가 늘면서
관련 비용은 4년 새 10배가 뛰었습니다. 지출 급증과 재정 누수로 인하여 건강보험 수지는 내년에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두통과 어지럼증의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MRI 검사에만 보험을 적용하되 하루 최대 3회에서 2회로 줄입니다. 하루에 여러 차례 초음파 촬영을 하는 것도 제한합니다. 관련성이 낮은 경증 질환에 대해부터 그 의료계의 좀 자문 논의를 거쳐서 적용 범위를 좀 명확하게. 환자의 병원비 부담이 늘어날 거란 우려에 복지부는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필수 의료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독일에서 무력 사용을 통해서 국가 전복을 도모했던 극우 세력이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경찰 3,000명이 투입된 체포 작전이었는데요. 현직 판사와 특수부대 전현직 대원, 유력 가문의 후손 등이 포함됐습니다. 독일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장한 경찰들이 건물 수세 개 돌입합니다. 곧이어 연방 수사관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붙잡힌 용의자들을 헬리콥터로 후송하기도 합니다. 현지 시간 7일 독일에서 체제 전복을 기도한 구구단체 관련자 25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n den heutigen Maßnahmen haben rund 3.000 Polizeibeamte mitgewirkt. 이들은 1945년 이후 수립된 전후 민주주의 질서를 거부하고 19세기 후반 독일을 통일했던 프로이센 왕국과 신나치주의 추종 세력이었습니다. 이들 극우 세력은 독일에서 2만 명 정도가 활동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코로나로 어려웠던 지난 3년 동안 더욱 극단화됐다는 관측입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는 국가를 전복할 목적으로 의회 공격 시나리오를 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부지방의 유력 가문 후손을 새 지도자로 세우려 했다는 증거도 나왔습니다. Zwei Organisationsarme selbst gab, einen Rat, einen sogenannten und einen militärischen Arm, und das zeigt schon die Gefährlichkeit. 이번에 검거된 세력은 몇 해 전부터 독일 국가안보의 극심한 골칫거리였다고 영국 BBC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또 핵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러시아 군사시설이 잇따라 공격받은 데 대한 대응 차원입니다. 미국은 무책임을 비판하고 확전 가능성 차단에 나섰습니다. 최은희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TV로 생중계된 회의에서 핵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У нас стратегия наша применения средств защиты, а именно как защиту мы рассматриваем оружие массового поражения, ядерное оружие. 이틀 동안 군사시설 3곳이 잇따라 드론 공격을 받았는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공습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수도 모스크바까지 공격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숨기지 않은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전세에 밀릴 때마다 핵 위협 카드를 꺼내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We think any loose talk of nuclear weapons is absolutely irresponsible.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라고 독려한 바 없다며 확전을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나토를 비롯한 서방국뿐 아니라 러시아까지 전쟁 장기화 전망을 내놓으면서 겨울 평화협정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길어지는 전쟁에 맞서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투혼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금이 환영한 축구 국가대표팀이 윤석열 대통령과 영빈관에서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는 우리 선수들이 월드컵 우승팀이라면서 감사를 표했고 손흥민 선수는 경기 때 찾던 주장 완장을 윤 대통령 팔에 채워줬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축구 국가대표팀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장 손흥민은 포르투갈전 때 착용했던 완장을 윤 대통령의 팔에 채워줬습니다. 윤 대통령은 손흥민의 주장 리더십처럼
대통령으로서 국가가 어려울 때 모든 책임을 지고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윤 대통령은 자신과 국민에겐 월드컵 우승팀이라며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저와 우리 국민에게 여러분들은 월드컵 우승팀입니다. 우리 월드컵 대표 선수단과 벤투 감독님의 건승을 위하여. 벤투 감독과 손흥민은 국민의 열정적 응원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Agradecer também, obviamente, Sr. Excelentíssimo Presidente, pelo convite e por nos receber. 대한민국을 더욱더 빛나게 할 수 있도록 축구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할 테니 지금처럼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윤 대통령 부부를 위한 선물은 선수들이 직접 사인한 축구공과 유니폼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앉은 테이블엔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골키퍼 조현우와 최종 엔트리에 들진 못했지만 손흥민의 예비 선수로 카타르에 동행한 오영규가 함께했습니다. TV조선 김조호입니다. You all know Michael Corleone, and we all remember his father. I turn over all my interest in the Havana operation. 왜소한 몸집의 동네 할아버지처럼 인자해 보이는 노인은 노회한 유대계 마피아 두목입니다. 알 파치노를 아끼는 척하면서 뒤로는 파치노의 조직을 무너뜨리려 하죠. 그 연기자가 바로 전설적인 연기 학교를 이끌며 수많은 스타를 배출했던 메소드 연기의 달인 리 스트라스버그입니다. 그가 가르쳤던 제자 알 파치노와 만년의 연기 대결을 펼쳤던 것이죠. 아빠, 야, मुझे कहाँ भेज रहे? 변변한 극장 하나 없는 인도 시골 마을 사람들이 슈퍼맨 영화를 찍어 자기들끼리 비디오로 돌려봤습니다. 비쩍 마른 동네 청년이 전혀 영웅 같지 않은 영웅을 더듬더듬 연기합니다. 이런 걸 가리켜 요즘 말로 발연기라고 하죠. 대장동과 관련해서 거침없이 폭로를 이어가는 남욱 변호사를 겨냥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기 능력이 형편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남 변호사에게 연기 지도를 하는 것 같은데 검찰의 연출 능력이 낙제점이라고 했죠. 앞서 검찰 수사를 소설에 빗댔던 비유를 이번에는 영화로 옮겼습니다. 검찰이 남 변호사의 폭로를 연출 사주하고 있다는 건데 상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남 변호사는 즉각 저를 영화에 캐스팅한 분이 발연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럽다고 맞받았습니다. 자기를 대장동 무대에 기용한 분이 이 대표 아니냐는 뉘앙스죠. 그러면서 이 작품은 영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라고 했습니다. 사실을 다루는 것이니 연출과 연기를 할 필요는 없고 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지난번 소설론을 일축했을 때보다 되받아치는 펀치가 사뭇 셉니다. 이렇게 폭로가 쌓이면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리스크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가고 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제안한 이 대표와 정치 공동체 선언 캠페인에 보름 사이에 딱 한 의원만 동참한 것이 당의 분위기를 말해줍니다. 분당 가능성이 제기되고 이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대표가 남 변호사를 캐스팅했다면 최악의 미스캐스팅이 될 것 같습니다. 배우 하나 잘못 썼다가 영화가 망하는 일이 수두룩하니 말이죠. 취임 100일 회견을 이례적으로 건너뛴 이 대표가 뒤늦게 짤막한 글을 올려 이재명다운 길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갈수록 부풀어가는 사법 리스크에 끝없이 침묵하는 것을 이재명다운 길이라고 내세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12월 8일 앵커의 시선은 이 작품은 다큐였습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대신 미세먼지가 유입되겠습니다.
대구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구름도 많이 끼겠고요. 중부 지역은 눈이 날리기도 하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수일째 건조특보가 내려진 만큼 불조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청주와 서울이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전주가 1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11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건조한 날이 많겠고요. 다음 주 중반에는 서울이 영하 8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12월 8일 목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